지금부터 제7회 촉각영화 정기 기획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촉각교재 제작팀 미술점역사 이지연입니다. 촉각명화는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만져서 감상하기 쉽도록 원작을 재해석해서 만든 입체 작품입니다. 이 촉각명화는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교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표현주의를 주제로 해서 뭉크,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의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뭉크가 베를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은 3점인데요. 뭉크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뭉크는 원색보다는 빛바랜 색을 사용해서 평면적이고 조형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칼요한 거리는 노르웨이 오슬로 중심가에 있는 거리인데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누렇게 빛바랜 피부색의 무표정한 인물들은 누가 뭐래도 하루 일과에 지쳐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등을 돌린 채 반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와는 달리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뭉크 자신의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자아를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뭉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 절규입니다. 뭉크는 절규를 그리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해질녘, 나는 약간의 우울감을 느꼈다. 갑자기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뭉크의 작품을 통해 뭉크가 절규하는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작품 불안입니다. 이 작품은 절규를 그렸던 이듬해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절규와 칼 요한의 저녁 두 작품을 절묘하게 섞어 놓은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칼 요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리 난간에 기대서 절규하던 뭉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이 져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의 불안한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뭉크는 작품 한 점이 팔리면 똑같은 소재의 작품을 다시 제작했다고 해요. 이 작품도 이전에 그려진 자신의 좋아하는 소재를 다시 조합해서 그렸던 작품이죠. 마티스는 야수파의 창시자, 색채의 마술사 등 20세기 회화의 혁명을 일으켰던 장본인인데요. 명화 톡톡 마티스 편에서 마티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마티스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마티스는 특히 색을 통해 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요. 색에 대한 마티스의 철학에서는 사물의 고유한 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점토를 이용해서 거친 물감의 터치와 인물의 양감을 최대한 살려주었고 모자를 쓴 여인답게 여인의 모자에 화려한 꽃장식을 얹어서 장식하였습니다. 부채나 장갑 등 실제 질감을 최대한 적용하였는데요. 형태를 만들고 나서 아크릴 물감을 채색하여 촉각명화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마티스 부인 아멜리를 그린 것이었는데요. 우아하게 그려졌던 기존 초상과는 달리 조화롭지 않은 원색들이 덕지덕지 발려 있습니다. 아멜리가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작품 왕의 슬픔은 노란색 꽃잎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하늘에 날리고 있습니다. 하늘거리는 꽃잎 조각은 마치 왕의 눈물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마티스가 나이가 많았을 때 색지를 잘라붙여 만든 콜라주 기법의 회화 작품입니다. 당시 마티스가 관절염 등으로 작품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기에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눈물을 흘리는 왕으로 보이는 인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인물, 춤을 추는 인물까지 평소에 춤과 음악을 좋아했던 마티스였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를 그림에 넣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칸딘스키는 음악에 매료되어 음의 높낮이나 악기마다 다른 음색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칸딘스키의 음악이 연상되는 작품들을 한번 만나보실게요. 이 작품은 푸른색이 주된 배경이고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그림입니다. 건축물처럼 보이는 물체가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처럼 공중에 떠있고 구조물 중심에 있는 빨간색 원을 왼쪽 아래가 4분의 1 크기로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이 구조물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짙은 푸른색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작품 농담 아닌 농담은 앞에서 보신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구상적인데요. 기하학적 형태와 상징들은 음악가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무대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둥근 모양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뒤집힌 반달 모양이 마치 태양과 달을 연상케 합니다. 악기마다 다양한 음색들이 수직선과 수평선, 사선들과 곡선들로 구성 및 배치되어 소리의 울림과 율동이 느껴집니다. 피카소는 입체주의의 선구주자이며 근대 미술사의 거장입니다. 피카소는 생전 3만여 점의 그림과 조각을 남겼는데 피카소는 당시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성공대로가 탄탄했죠. 하지만 기존 그림의 틀을 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림을 조각처럼 잘라서 그린 입체주의였는데요. 피카소가 45살 되던 해에 혜성처럼 나타난 17살의 오똑한 콧날을 가진 금발 소녀가 피카소의 뮤즈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피카소의 그림이 자유분방해졌습니다. 피카소의 자유분방함을 일깨워준 마리 테레즈를 만나보실게요. 작품 꿈은 긴장이 풀린 듯 온유한 미소로 육감적인 어깨를 드러낸 금발의 마리 테레즈입니다. 마리 테레즈의 얼굴을 양분하여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사랑에 푹 빠져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이런 마리 테레즈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감이 차오릅니다.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자주 그렸다고 해요. 행복한 꿈을 꾸던 이때만 해도 피카소가 자신을 떠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작품 거울 앞의 여인은 임신을 한 마리 테레즈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거울 밖과 거울 속이라는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와의 관계에 대해 언제나 비밀로 감추어야 했는데요. 평온하고 항상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마리 테레즈의 아픔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울 속에 있는 마리 테레즈를 두 손으로 감싸며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작품 인형을 든 마야에서 딸 마야의 얼굴은 정면과 옆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를 신은 다리 모양도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안고 있는 인형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피카소는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관점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피카소의 입체주의 실험 정신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현주의 작가 4인의 작품들을 촉각명화로 만나보셨는데요. 그 작품이 원작 명화와 다를 수 있지만 표현주의 작가들이 시도한 새로운 미술에 대한 도전과 같이 촉각명화로 명화를 감상하는 것은 어쩌면 생소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일상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 촉각명화 전시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제7회 촉각명화 정기기획전 표현주의 2탄이었습니다.